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박서준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우리 부모님 모레 오시니까 당신 짐 정리해서 서재 가서 자. 상의도 질문도 없었다. 심지어 그래도 괜찮을까 하는 물음조차 없었다. 마치 아주 사소한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심장이 차가운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다.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결혼 3년, 내가 온정이고 존중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 얼음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투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부동산 앱 직방을 켰다. 그가 나에게 안방을 비우라고 했으니 나는 이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 나와 박서준은 결혼 3년 차 부부다. 남들 눈에 우리는 전형적인 모범 부부였다. 그는 판교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 나는 설계사무소에서 조경 디자이너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우리는 위례 신도시에 38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상상을 담기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좋은 공간이었다. 아파트 계약금의 대부분은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과 친정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마련했다. 시댁에서도 일부 보태주셨고, 그런 이유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갔다. 나는 그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이상, 이런 문제로 선을 긋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언제나 결혼이란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것이지 치밀하게 계산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게임의 시작은 종종 한쪽의 당연함과 다른 한쪽의 말없는 인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박서준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잘생겼고 진취적이었으며 다정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부모님에 대한 맹목적인 효도였다. 지방 소도시에 사시는 그의 부모님은 평범한 은퇴 공무원이셨지만 사고방식은 전통적이었고 통제욕이 무척 강하셨다. 특히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남자이며 다른 도시 출신인 이 며느리는 영원히 당신의 가르침과 규율이 필요한 외부인이라고 생각하셨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는 젊은 우리를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우리 집에 반년 가까이 머무셨다. 그 시간 동안 내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나의 식습관은 인스턴트만 찾는다며 비난받았고, 나의 옷차림은 너무 파였다며 지적당했다. 내가 큰맘 먹고 산 수입 주방용품은 돈 아까운 줄 모르는 된장녀라는 핀잔을 들었다. 심지어 내가 아끼던 스킨답서스 화분마저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가 몰래 버려버렸다. 박서준에게 불평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우리 엄마 원래 저런 분인 거 알잖아. 말은 모질게 해도 속은 따뜻한 분이야. 아기는 없으니까 당신이 좀 참아줘. 참고 넘기면 괜찮아져. 매번 그는 중재자인 척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파적인 입장에서 인내와 이해라는 단어로 나의 모든 서러움과 불만을 묵살해버렸다. 그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참는 것을 선택했다. 나의 인내가 가정의 화목을 가져오고 그가 나의 노력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이 증명한 것은 인내는 더 큰 요구를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반년 동안 나는 마치 새빵살이하는 외로운 타인처럼 내가 돈을 보태 산이 집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다. 결국 내가 장기 출장이 잦다는 핑계를 대고 나서야 시어머니를 겨우 모셔다 드릴 수 있었다. 그 후 2년간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다. 나는 그 숨 막히던 감각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박서준의 그 카톡 메시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순식간에 나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우리 부모님 오시니까 서재 가서 자. 12글자는 마치 12개의 강철 바늘처럼 내 심장의 가장 부드러운 곳을 정확하게 찔렀다. 우리의 안방은 내가 직접 디자인한 공간이었다. 벽지의 색깔부터 커튼의 디자인, 침구 세트의 브랜드까지 모든 디테일에 나의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곳은 우리의 신혼방이었고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다. 서재는 3평도 채 안 되는 작은 방. 책상과 책장을 제외하면 1.2m짜리 싱글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공간이었다. 그나마도 가끔 친구가 놀러와 묵고 갈 때를 대비해 마련한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넓고 아늑한 안방에서 그 비좁고 답답한 쪽방으로 옮기라고 했다. 단지 그의 부모님이 며칠 머무신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의 편안함은 나의 감정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다. 나는 심지어 그가 이 메시지를 보낼 때의 표정까지 상상할 수 있었다. 아마도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조금 귀찮지만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존중받지 못하고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모욕감이었다.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을 위해 언제든 희생되고 옮겨질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하나둘 켜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네온사인이 내 눈에서 점점 흐릿해졌다. 울지 않았다. 심지어 분노할 기운조차 없었다. 슬픔이 극에 달하면 마음이 죽는다는 거. 아이모 다유신스, 이 아마 이런 느낌일 것이다. 슬픔이 지나간 후 전례 없는 명료함이 찾아왔다. 내가 왜 싸워야 하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다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과는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 그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는 대판 싸운다. 그는 나에게 불효하는 며느리, 철없는 아내라는 딱지를 붙일 것이고 나는 눈물을 머금고 서재로 들어간다. 둘째, 그가 마지못해 타협하여 부모님을 작은 방에 모신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분명 이 일로 나에게 원한을 품고 앞으로의 나날 동안 나를 2배로 괴롭힐 것이다. 박서준 또한 내가 자기 체면을 깎았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앙금을 품을 것이다. 어떤 결과든 나는 패배자다. 그렇다면 왜 세 번째 길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나는 스마트폰을 켜고 직방 앱을 열었다. 위치를 우리 아파트 이름으로 설정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즉시 몇 개의 임대 매물이 나타났다. 내 시선은 그중 한 곳에 즉시 꽂혔다. 투룸, 풀옵션 인테리어, 가전제품 완비, 몸만 들어오면 되는 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바로 우리 아파트, 우리 층, 우리 집 바로 맞은편이라는 점이었다. 정말 하늘의 뜻이었다. 나는 거의 망설이지 않고 즉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매우 친절했다. 그 집은 집주인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라 가격 협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오늘 밤에 집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개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능은 하지만 지금은 좀 늦었다고 말했다. 웃돈 드릴게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집이 마음에 들면 지금 바로 계약하고 보증금이랑 월세 전액 입금할 수 있어요. 돈의 힘은 막강했다. 30분 후 중개인은 숨을 헐떡이며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나는 택배를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그와 함께 맞은편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매우 깨끗했고 인테리어는 내가 좋아하는 심플한 북유럽 스타일이었다. 거실의 통유리 창은 우리 집 창문과 정확히 마주 보고 있었다. 나는 심지어 거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박서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아마 부모님 맞을 준비로 바쁠 것이다. 그의 아내가 바로 맞은편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안식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침실과 주방은 거의 보지도 않고 중개인에게 말했다.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서 주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이체하고 열쇠를 받기까지 모든 과정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중개인이 내 손에 차갑고 새로운 열쇠 꾸러미를 쥐어주었을 때 나는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와 존엄을 손에 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박서준이 콧노래를 부르며 작은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왔어 여보. 내가 작은 방 깨끗하게 치워놨어. 내일 엄마 아빠 오시면 바로 주무실 수 있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고 24인치 캐리어를 꺼냈다. 박서준은 내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출장 가. 나한테는 말도 안 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아마 나의 평온함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나는 손을 멈추지 않고 옷장에서 자주 입는 옷 몇 벌을 꺼내 차곡차곡 개어 캐리어에 넣었다. 짐을 싸면서 나는 마치 잡담하듯 대답했다. 출장 아니야. 당신이 나더러 서재 가서 자라며. 생각해보니 서재는 너무 작고 창문도 없어서 불편할 것 같아서. 박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가 그저 작은 투정을 부리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가 나를 도우려고 손을 뻗었지만 나는 몸을 돌려 피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비비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여보. 서재가 좀 작긴 하지. 근데 엄마 아빠 길어야 한두 달 계실 건데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두 분 가시면 내가 꼭 제대로 보상해 줄게. 유럽 여행이라도 갈까?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먼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며 눈앞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의 이 말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있긴 하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존중조차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약속하는 유럽 여행이라니. 그것은 마치 부도수표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캐리어의 지퍼를 잠그고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을 이렇게나 차분하게 마주 보았다. 박서준, 나 참을 생각 없어. 이미 지낼 곳 찾았거든. 서재보다 훨씬 편한 곳으로.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고 얼굴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었다. 지낼 곳을 찾았다고? 무슨 소리야? 나가서 살겠다는 거야?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남의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어조였다. 바로 저 맞은편. 이미 계약했어. 맞은편? 박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 같았다. 김지우, 너 미쳤어? 우리 부모님 내일 모레 오시는데 이 타이밍에 가출 소동을 벌이겠다고?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게 좋아?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그의 감정은 마침내 통제불능이 되었고 그는 나를 철없고 분별없다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확히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의 인식 속에서 나의 모든 저항은 소동이었고 부적절했으며 그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행동일 뿐이었다. 나는 그와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캐리어를 바로 세운 뒤 화장실로 들어가 내가 자주 쓰는 스킨케어 제품과 화장품들을 파우치에 담았다. 그는 내 뒤를 따라다니며 마치 격분한 사자처럼 좁은 공간을 초조하게 맴돌았다. 말 똑바로 해. 계약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언제 계약했는데? 나는 왜 하나도 몰랐는데? 방금 당신이 나더러 서재로 가라고 한 직후에 나는 화장품 파우치를 캐리어 옆 주머니에 넣고 한때 내가 정성껏 꾸몄던 이 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박서준, 나가라고 한 건 당신이야. 나는 그냥 당신의 명령을 실행했을 뿐이라고. 당신은 나에게 안방을 비우라고 했지. 나는 안방뿐만 아니라 이 집 전체를 당신과 당신 부모님께 비워드렸어. 오히려 내 사려 깊고 분별 있는 행동에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의 말은 마치 얼음을 깨부수는 칼날처럼 그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날카로운 나를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 결혼 3년 동안 나는 언제나 온화하고 현명한 아내의 역할을 해왔다. 나 자신의 모든 날카로움을 거두어들였기에 그는 내가 생각과 주관, 그리고 인내의 한계선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이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패배를 인정했다.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애원하는 기색마저 띄었다. 알았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까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그 말 취소할게. 서재로 갈 필요 없어. 그냥 안방에서 자. 부모님은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할게. 됐지? 만약 이 말이 그가 그 카톡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나왔더라면 나는 감동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 깨진 거울은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붙여도 그 균열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됐어. 이미 6개월치 월세를 냈는걸. 낭비할 수 없잖아. 그리고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따로 지내면서 거리감을 좀 두는 거지. 거리가 아름다움을 만든다잖아. 불필요한 고부 갈등도 피할 수 있고, 우리 둘한테도, 당신 부모님한테도 좋은 일이야.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가 나를 잡으려 했지만 나의 차가운 눈빛에 제지당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신발을 갈아 신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한 발짝도 더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나의 단호함이 그에게 전례 없는 낯댐과 공포를 안겨주었음을 알았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맞은편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로 그 새로운 문을 열었을 때 우리 집 문도 열렸다. 박서준이 현관에 서서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3미터도 안 되는 복도만이 놓여 있었지만 마치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나의 새로운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박서준의 분노 섞인 낮은 외침을 들었다. 곧이어 쾅 하는 거대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마 문을 세게 닫아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문에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억누르는 김지우가 아니다. 나는 바로 나,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독립적인 김지우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새로 산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문 밖에서 박서준 부모님의 드높은 목소리와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도착한 것이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영화 소리만 조금 줄였다.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아이고, 이 바닥은 왜 이렇게 더럽니? 서준아, 내 마누라는 평소에 청소도 안 하니 갈수록 게을러지는구나. 엄마, 좀 조용히 하세요. 지우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긴 뭘 자.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 젊은 것들이 절제를 몰라요. 얼른 가서 깨워서 나랑 네 아버지 밥 차리라고 해. 뒤이어 박서준의 우물쭈물하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더욱 불만 섞인 잔소리가 들렸다. 나는 헤드폰을 끼고 영화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고 집안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정말 좋았다. 새 집에서의 첫 일주일은 더없이 만족스러웠다. 나는 나 자신에게 긴 휴가를 주었다. 매일 늦잠을 자고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소파에 누워 영화를 보고 책을 읽었다. 너무 바빠서 미뤄두었던 유화와 베이킹 같은 취미도 다시 시작했다. 거실 한쪽에는 이젤이 세워졌고 주방 오븐에서는 때때로 쿠키와 케이크의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집 전체가 자유롭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반면 박서준은 나에 대한 집요한 괴롭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 폭탄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날아왔다. 여보, 대체 언제 돌아올 거야? 엄마가 당신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사실대로 말 못하고 회사에서 출장 갔다고 둘러댔어. 당신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엄마가 해준 밥도 입에 안 맞아. 제발 그만 좀 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투정을 부리며 자신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준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카톡에 반응이 없자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번호를 바로 차단했다. 그러자 그는 문 앞을 지키기 시작했다. 매일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거나 택배를 가지러 내려갈 때마다 나는 문지기처럼 우리 집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피곤하고 비굴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지우야.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 여보, 제발 부탁할게. 집으로 돌아와. 나는 시종일관 그에게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치거나 우리 사이에 할 말 없어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한 번은 그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내 손목을 잡으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우,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치고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박서준, 똑똑히 알아둬. 그 집에서 나를 쫓아낸 건 바로 당신이야. 나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제발 내 삶을 방해하지 말아줘.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섰고 그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부모님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신 듯했다. 박서준이 출장이라는 거짓말로 잠시 그들을 안심시켰지만 전화 한 통 안 되는 출장은 분명 설득력이 없었다. 나는 가끔 현관문 렌즈를 통해 시어머니가 귀신처럼 우리 집 문 앞에 다가와 귀를 기울이며 아내 동태를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몇 번은 시험 삼아 문을 두드려 보기도 했다. 내가 정말 출장 중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나는 당연히 문을 열지 않았다. 적은 어둠 속에 나는 밝은 곳에 있는 이 상황이 조금 우습게 느껴졌다. 그들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바로 코앞에서 그들이 연출하는 촌극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서준의 좋은 시절도 끝이 난 듯했다. 나라는 윤활유가 없으니 그와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극도로 까다롭고 잔소리가 심한 분이셨다. 박서준이 시킨 배달 음식은 더럽고 불량기름 투성이라며 타박했고 박서준이 직접 요리를 하면 짜거나 싱겁다며 내 손맛을 못 따라간다고 불평했다. 박서준이 빤 옷은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한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박서준이 닦은 바닥은 휴지로 쓱 닦아 그 작은 먼지를 들이밀며 어릴 때부터 덜렁거려서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통탄하며 그를 나무랐다. 이 모든 불평은 예전에는 모두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때 박서준은 항상 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며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포화는 그 자신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침내 내가 지난 몇 년간 견뎌온 압박과 서러움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밤, 내가 막 샤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보니 박서준이었다. 그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 밑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잔 모습이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끈질기게 초인종을 눌렀다. 지우야,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좀 열어줘.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닭백숙 끓여왔어. 그의 목소리는 짙은 콧소리가 섞여 쉬어 있었고 심지어 울먹이는 기세까지 보였다. 제발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나 엄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정말 더는 못 참겠어. 나는 문에 기댄 채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애원을 조용히 들었다. 내 마음에는 어떠한 파동도 일지 않았다. 심지어 조금 웃음이 나왔다.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어째서 당시에 그랬을까? 그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것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그는 벌써 못 견디겠다고? 그는 문 밖에서 30분 넘게 서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끝내 반응이 없자 마침내 포기했다. 보온병이 바닥에 놓이는 소리가 들리고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 보온병이 조용히 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보온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그 옆에 장미 꽃다발이 하나 더 놓여 있었다.
나는 그 탐스러운 붉은 장미를 보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는 닭백숙 한 그릇과 꽃다발 하나로 그가 나에게 안겨준 모든 상처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너무 순진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했다.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과 폐기물 다발이 있으니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5분 후 청소 아주머니가 올라오셨다. 나는 현관문 렌즈를 통해 아주머니가 주저없이 그 사랑이 담긴 닭백숙과 낭만을 상징하는 장미꽃다발을 함께 쓰레기 카트에 던져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나와 박서준은 이런 기묘한 방식으로 같은 층에서 이웃으로 살았다. 그는 매일 어떻게든 내 앞에 나타나 사과하고 선물을 보내고 감정에 호소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나는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그가 서재 가서 잘하는 말을 했을 때 이미 죽어버렸다. 한 사람의 마음이 죽으면 어떤 수단으로도 다시 데울 수 없다. 그리고 내 맞은편 그 집의 분위기는 분명 점점 더 숨 막히게 변해갔다. 내가 가끔 문을 나설 때면 안에서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대부분은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고, 박서준이 가끔 낮은 목소리로 변명하면 시아버지의 상징적인 한숨소리와 무언가를 내던지는 소리가 뒤따랐다. 나는 박서준의 장기 출장이라는 거짓말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부모님은 바보가 아니셨다. 며느리가 보름 넘게 출장을 가면서 집에 전화 한 통 없고 아들과 영상 통화 한 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말이 되지 않았다. 마침내 한 주말 오후 거짓말의 거품은 완전히 터져버렸다. 그날 나는 베란다에서 다육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나는 극적인 한 장면을 목격했다. 박서준과 시어머니가 우리 집 베란다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아마 감정이 너무 격해져 창문 닫는 것조차 잊은 모양이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유리를 뚫을 듯 날카로웠다. 너 아직도 나한테 거짓말을 해? 걔 출장 간 거 아니잖아. 우리 피하려고 숨어 있는 거잖아. 저 아래 사는 김 여사가 그러는데 며칠 전에도 걔가 1층에서 택배 받는 걸 봤다더라. 박서준, 이 박서준아. 너 정말 좋은 마누라 얻었다. 이 늙은이 둘을 아주 빙빙 돌려? 자기는 밖에서 편하게 지내고 눈곱만큼도 너라는 남편 생각, 우리라는 시부모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박서준의 목소리는 피로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일이 엄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랑 지우 사이에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엄마랑은 상관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어. 어떻게 나랑 상관이 없어. 걔 분명 내가 온 게 싫어서. 내가 귀찮아서 저러는 거잖아.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내가 힘들게 너 키워서 집 사주고 장가 보냈는데 내가 뭘 바랐다고. 나 늙어서 아들 며느리랑 같이 지내면서 편하게 사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걔가 그렇게 나를 못 받아들여? 시어머니는 말하다 말고 울기 시작했고 허벅지를 치며 나의 온갖 죄상을 늘어놓았다. 박서준은 그 소리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지 그저 제발 그만하세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 소동은 최종적으로 박서준이 쾅 소리를 내며 베란다 문을 닫는 것으로 끝이 났다. 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역시 시어머니의 논리 속에서 모든 잘못은 나의 잘못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불편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박서준이 다시 내 문 앞을 막아섰다. 이번에 그는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초라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은 고럴했다. 입고 있는 셔츠도 구깃구깃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은 사람처럼 달려들었다. 여보, 부모님 돌아가신대. 그는 이 말을 할 때 눈에 안도와 칭칭의 기색마저 띄고 있었다.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을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급하게 설명했다. 어제 엄마랑 대판 싸웠어.
모든 걸 다 털어놨어. 내가 당신더러 서재 가서 자라고 해서 당신이 나간 거라고. 엄마, 처음에는 나한테 막모라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셨어. 내일 오후 기차표 예매했다고, 돌아가실 준비하신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나의 안색을 살피며 시험 삼아 물었다. 봐, 이제 두 분 다 가신다잖아. 당신도 이제 화 풀리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나는 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문득 측은함을 느꼈다. 그는 아직도 내가 단지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불을 지핀 이 전쟁을 부부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는 갈등의 원인인 그의 부모님이 떠나면 우리 사이가 버튼 하나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것은 보름 만에 내가 처음으로 그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려는 시도였다. 박서준, 문제가 단지 당신 부모님한테만 있다고 생각해? 그는 멍해졌다. 내가 이렇게 물어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게 아니면? 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신 부모님은 확실히 도화선이었지. 하지만 나를 정말 서늘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나와 당신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언제나 적당히 무마하며 나에게 참으라고만 했던 당신. 당신 부모님 편하게 주무시게 하려고 아무렇지 않게 나를 서재로 내쫓았던 당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동등한 동반자로 존중해주지 않았던 당신. 나의 한마디 한마디는 묵직한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당신 마음속에서 이 집, 우리의 3년 결혼 생활은 대체 뭐였어? 당신 부모님의 뜻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나는 언제든 희생되고 포기될 수 있는 선택지였던 거야?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서늘한 사실 앞에서 어떤 언어도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그의 넋나간 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다. 돌아가. 이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기 전까지 우리 사이에 할 얘기는 없어.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 당분간은 그럴 생각 없어. 나는 지금 혼자가 훨씬 좋아. 말을 마친 나는 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 하강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고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나는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조각상처럼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일부러 외출하지 않았다. 박서준 부모님이 떠나는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들과 어떤 교류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자제력을 잃고 모든 서러움과 분노를 터뜨릴까 두려웠다. 그런 장면은 분명 보기 흉할 것이다. 나는 우리 사이의 작별이 소리 없는 것이길 바랐다. 오후 3시쯤 나는 맞은편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불만을 감추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푸념, 시아버지의 무거운 기침 소리, 그리고 박서준의 지친 대답 소리. 곧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들이 떠난 것이다. 나를 3년 동안 억눌렀던 그 집은 마침내 잠시나마 본연의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층에서 박서준이 부모님을 택시에 태워드리는 것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차창 안에서 여전히 그에게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그는 그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차가 떠나고 그는 한참 동안 혼자 아래층에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돌아왔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막막해졌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소리 없는 전쟁에서 나는 일단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결혼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다. 그인 줄 알았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한 달 만이었다. 내가 그를 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들인 것은 처음이었다. 박서준은 안으로 들어와 아늑하고 세련되게 꾸며진 이 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며칠 전보다 깔끔해 보였다. 수염도 깨끗하게 깎았고 머리도 빗었으며 깨끗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풍기는 무기력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안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게의 딸기 케이크와 망고 빙수가 들어 있었다. 아직 저녁 안 먹었지. 그는 디저트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주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마치 선생님께 훈계를 기다리는 초등학생 같았다. 공기 중에 침묵이 흘렀다.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선명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당신이 그날 했던 말들이 나에게 큰 충격이었어. 나는 계속 반성했어.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것은 깊은 후회와 고통의 흔적이었다. 나는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당신과 우리 부모님 사이의 관계를 잘 조율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모든 걸 망쳐버렸지. 나는 항상 당신에게 참으라고 이해하라고만 했지. 한 번도 진심으로 당신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당신의 사랑과 포용을 당연하게 여겼어. 내가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나쁜 놈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조금 잠겼다. 당신더러 서재로 가라고 한 거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어. 그 순간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속품 정도로 여겼던 거야.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토록 깊은 고백과 참회를 들었다.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3년의 감정이 말처럼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그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만약 그가 정말 변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사이에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걸까? 그는 나의 흔들림을 눈치챈 듯 소파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나는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그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붙잡고 고개를 들어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맹세할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우리 부모님 문제도 내가 확실히 말씀드릴게.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우리 집에 못 오시게 하고 오시더라도 무조건 당신 뜻을 우선으로 할게. 이 집 앞으로는 당신이 결정해. 모든 일 다 당신이 결정해. 그는 손을 들고 다급하게 맹세했다. 약속할게. 앞으로는 당신한테 작은 서러움 하나 안겨주지 않을게.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처럼 당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아껴줄게.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당신 없는 집은 집이 아니야. 그는 아이처럼 울며 내 무릎에 머리를 묻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내 마음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이성은 쉽게 마음을 열면 안 된다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비굴하게 내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니 어찌 무심할 수 있겠는가. 내가 망설이며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내 스마트폰이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에서 날카롭고 빈정대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목소리였다. 나의 시어머니였다. 김지우, 이 여우 같은 년.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집을 떠나자마자 그놈을 내 그 월세방으로 불러들여? 똑똑히 들어. 나한테 숨이 붙어있는 한 넌 절대 우리 박씨 집안에 발도 못 들여. 시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곧이어 나는 나를 얼음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교태와 더위가 섞인 언니? 아, 아니지. 이제 전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충고하는데 그냥 순순히 서준 오빠랑 이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언니는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서준 오빠 벌써 오래전부터 나랑 만나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아직 언니한테 돌아가라고 애원하는 건 그냥 언니가 불쌍해서 일을 너무 매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전화기 저편에서 박서준의 희미하고 다급한 변명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곧 억눌려 버렸다. 그 여자는 키키 웃으며 전화기에 대고 또박또박 선명하게 말했다. 아, 맞다. 자기소개를 잊었네. 저는 백미나라고 해요. 서준 오빠 회사의 새로 온 인턴이고 곧 오빠가 맞이할 새 안주인이기도 하죠. 말을 마친 그녀는 깔끔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모두 빠져나간 듯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아직도 내 발치에 무릎 꿇고 충격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박서준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의 온정과 참회는 이 순간 거대한 농담이 되어버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달 전 박서준이 나더러 서재로 가라고 했던 것은 정말 그의 부모님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는 처음부터 나를 안방에서 쫓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려 했던 것일까? 이 생각은 마치 폭탄처럼 내 머릿속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터져버렸다. 나는 박서준을 바라보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한 톨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그는 짧은 충격 이후에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라 거짓말이 들통난 자의 극도의 당황과 찔림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모든 것을 깨달아버렸다. 공기가 마치 응고된 것 같았다. 거실에는 우리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박서준은 여전히 무릎 꿇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는 이미 깊이 숙여져 내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침묵, 그의 찔림, 그가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가장 잔인한 답을 주었다. 알고 보니 이 치밀하게 계획된 방 비우기 소동 뒤에는 이토록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맹목적인 효자가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을 위해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여자를 위해 길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우스운가. 나는 그의 참회의 마음이 약해져 그에게 기회를 줄까 고민하고 있었다니.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였다. 역겨움과 분노가 뒤섞인 불길이 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올랐고 나의 이성을 거의 불태워버릴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의 거리를 벌렸다. 이 행동은 당황에 빠져있던 박서준을 깨운 듯했다. 그는 벌떡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허둥지둥 바닥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달려와 다급하게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아니야, 지우야.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일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걔랑, 나 백미나랑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날카로워졌고 그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걔가 계속 나한테 집적거렸어. 나 걔랑 벌써 깨끗하게 정리했어. 그냥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거야. 너랑 이혼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지우야. 잠시 정신이 나갔다고?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금세기 최고의 농담을 들은 기분이었다. 나는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가 그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두 눈으로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고 쏘아보았다. 박서준 내 눈 보고 말해. 걔랑 언제부터 시작했어? 한 달 전? 두 달 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그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거칠게 파고들었다. 그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말 못해? 좋아. 그럼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나는 팔짱을 끼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지난달 회사 워크숍 1박 2일로 강원도 간다고 했었지. 걔랑 같이 갔던 거 아니야? 그리고 지지난달 부서 회식이라면서 술 많이 마시고 동료 집에서 잤다고 했지. 그 동료가 바로 걔 아니었어? 나의 모든 말은 정확한 총알처럼 그의 요소를 명중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눈에 순진하고 속이기 쉬운 아내였던 내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몇 가지 단서들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그 깊은 밤에 켜지던 스마트폰 화면, 나를 의식적으로 피하던 전화통화, 내 것이 아닌 향수 냄새, 내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우리의 3년 감정이 그렇게 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가 나를 배신했을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그저 일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나의 신뢰는 그의 눈에 아마 어리석음의 대명사였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는 중얼거렸다. 완전히 저항을 포기한 모습이었다. 모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시선을 거두었다. 그를 한 번 더 보는 것조차 역겨웠다. 그래서 나더러 서재로 가라고 한 것도 너희 둘이 계획한 거지? 먼저 당신 부모님을 핑계로 나를 안방에서 쫓아내고 내가 서재에서 자는 게 익숙해지면 너는 외박하고 걔랑 밤새도록 놀아날 핑계와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 내가 틀렸어? 다음 단계는 적당한 기회를 봐서 나한테 우리 감정이 식었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거였겠지. 그래야 그 여자가 당당하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박서준은 벽에 기댄 채 몸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쌀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맞췄다는 것을.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 다만 그가 1000번, 10,000번 계산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그의 예상처럼 순순히 서재로 들어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의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다. 그리고 방금 그 전화는 촉매제처럼 그의 모든 더러운 계획을 햇빛 아래의 조기에 폭로해버렸다. 나는 그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복수의 쾌감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끝없는 비애감만이 가득했다. 나는 탁자로 다가가 그가 사온 딸기 케이크를 집어들었다. 상자를 열고 포크로 크게 한 조각을 떠서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먹어. 내 목소리는 한 점의 파동도 없이 평온했다. 이게 아마 당신이 나한테 사주는 마지막 디저트일 거야. 그는 고개를 들어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포크를 좀 더 앞으로 내밀었다. 여전히 평온한 어조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했잖아. 왜, 지금 보니까 역겨워? 그는 내 말에 찔린 듯 갑자기 내 손에 들린 포크를 쳐냈다.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져 엉망으로 뭉개졌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소리쳤다. 김지우, 꼭 이렇게 나를 괴롭혀야겠어? 인정해. 내가 인정한다고. 내가 귀신에 씌었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는 나한테 한 번의 기회도 줄 수 없는 거야? 꼭 이렇게 나를 죽여야겠어? 기회? 나는 웃었다. 하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박서준, 당신이 나를 배신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우리 사이의 모든 기회를 당신 손으로 죽여버렸어. 나더러 서재로 가라고 했을 때 나한테 기회를 줬어? 당신이 그 여자랑 밖에서 사랑을 속삭일 때 나한테 기회를 줄 생각은 했어? 나를 바보처럼 취급하며 한 걸음씩 나를 함정에 빠뜨릴 때 나한테 단 한 톨의 기회라도 남겨둘 생각은 했었냐고. 나는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것은 내가 아까 문을 열기 전에 미리 켜둔 것이었다. 박서준의 참회, 맹세, 그리고 내가 그를 추궁했을 때 그가 사실상 인정한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원래는 당신한테 마지막 한 가닥의 환상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내가 너무 순진했네. 나는 녹음을 끄고
잿빛이 된 그의 얼굴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박서준, 우리 이혼하자. 내일 아침 9시 구청 앞에서 봐. 당신 빈손으로 나가. 빈손으로 나가라고. 왜? 박서준은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순간적으로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금 전의 무기력함과 후회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핵심 이익을 건드린 자의 흉측한 모습이었다. 김지우,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내가 바람 피운 거 내 잘못 맞아. 하지만 나더러 빈손으로 나가라고? 어림도 없어.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도 있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이혼하면 내가 최소한 절반은 받을 수 있어. 그의 이 추악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정마저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이 남자의 뼛속까지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소위 사랑과 참회라는 것은 돈과 이익 앞에서는 그저 하찮은 것이었다. 당신 이름?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거실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박서준, 잊었나 본데 이 집 살 때 우리 혼전 계약서 썼던 거. 그 계약서 우리 부모님이 꼭 써야 한다고 고집하셨던 거야.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라 사람 마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셨지. 그때 나는 부모님이 너무 유난 떤다고. 박서준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면서 부모님이랑 다투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역시 어른들 말씀은 틀린 게 하나 없네. 박서준은 그 계약서를 보고 얼굴이 순간 종이보다 더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위에 조항들이 흑백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해당 부동산 계약금 총 1억 5천만 원 중 아내 김지우 측이 1억 2천만 원을 부담하였으며 이는 혼전 개인 재산임. 남편 박서준 측은 3천만 원을 부담하였음. 혼후 공동상환 대출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함. 만약 양측이 이혼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아내 김지우 소유로 하며 아내는 남편이 부담한 계약금 3천만 원 및 혼후 공동상환 대출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남편에게 반환해야 함. 그는 이 계약서에 서명할 때 아마 우리 감정이 너무 좋아서 절대 이혼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내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설령 진짜 이혼하더라도 차마 그를 빈손으로 내쫓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나는 그를 빈손으로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배신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박서준, 내가 충고하는데 이 집은 당신이랑 별 상관없어. 혼후 공동상환 대출금에 대해서 말인데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계산기를 열고 그의 앞에서 숫자를 눌렀다. 우리 결혼 3년 동안 총 600만 원의 대출금을 갚았어. 그중 절반은 800만 원. 당신 계약금 3천만 원을 더하면 내가 당신한테 총 800만 원을 주면 되네. 나는 고개를 들어 넋나간 그의 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혼인 중 외도를 저질렀고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유책 배우자로서 당신이 이사 800만 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법정에서 보자. 판사님이 어떻게 판결할 것 같아? 재산 은닉? 내가 언제 재산을 은닉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는 겉으로는 강한 척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 나는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내가 며칠 전 흥신소에 의뢰해 조사한 박서준의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당신 매달 월급, 생활비로 일부 내놓는 것 빼고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어? 최근 2달 동안 당신은 백미나라는 사람 계좌로 거의 1억만 원을 송금했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빌려준 거야? 아니면 당신 회사 인턴 복지가 특별히 좋은 건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박서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아주 처참하게 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결혼을 잃고 집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몰래 빼돌린 돈까지 나에게 뺏길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절망이 파도처럼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는 갑자기 달려와
다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비굴했다.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짐승만도 못해. 내가 인간이 아니야.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당장 그 여자랑 끊을게. 돈도 다 받아와서 전부 너한테 줄게. 나 빈손으로 나가도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한테는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된다고.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그는 콧물 눈물을 흘리며 아무런 존엄도 없이 울었다. 만약 1시간 전이었다면 나는 아주 조금이라도 흔들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지독하게 역겨울 뿐이었다. 나는 힘껏 다리를 빼내려 했지만 그는 떼어낼 수 없는 거머리처럼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었다. 꺼져.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 그의 가슴을 발로 찼다. 그는 나의 발길질에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비참하게 바닥에 넘어졌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평소에 병뚜껑도 제대로 못 닫던 내가 이렇게 큰 힘을 낼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내 가슴은 분노로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온몸이 떨렸다. 박서준, 그 악어의 눈물 좀 그만 흘려. 역겨우니까. 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넌 그냥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게 아쉬울 뿐이야. 네가 아까워하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 너를 20년은 덜 고생하게 해줄 이 발판이야.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고 밖을 가리켰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에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는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고 그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나를 산채로 집어삼킬 듯이.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이 집을 나섰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나는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광기를 보았다.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의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정확한 시간에 구청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박서준은 오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고 카톡을 보냈지만 차단당했다. 나는 그가 후회했다는 것을, 시간을 끌며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 나는 이미 힘든 싸움을 할 준비를 마쳤다.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내가 가진 모든 증거, 혼전 계약서, 박서준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 결정적인 녹음 파일 모두 변호사에게 넘겼다.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이 소송은 나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순조롭게 이혼하고 집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확언에 나는 마음이 든든해졌다. 나는 더 이상 박서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의 나날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박서준의 보복이 이토록 빠르고 이토록 광기 어릴 줄은 몰랐다는 점이다. 먼저 나의 직장이었다. 박서준은 내가 최근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연말 승진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익명으로 우리 회사 상사에게 투서를 보냈다. 편지에는 나의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과장해서 묘사되어 있었고 내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갑자 회사 책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모함했다. 편지에는 포토샵으로 조작된 사진 몇 장도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서 나는 50대갑 회사 책임자와 친밀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이 편지는 우리 회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상사는 입으로는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의 눈에 담긴 의심과 거리감은 숨길 수 없었다. 동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이상해졌다. 평소에 나와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나를 눈엣 가시로 여기던 경쟁자들은 뒤에서 고소해하며 소문을 퍼뜨렸다. 순식간에 나는 회사 전체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나는 100번 해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것이 박서준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에게는 증거가 없었다. 사진들은 가짜였지만 나의 명예를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다. 결국 회사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의 모든 업무를 중단시키고 나에게 집에 가서 잠시 쉬면서 마음을 추스르라고 했다. 나는 나의 커리어가 전례 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나의 부모님도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어디서 구했는지 우리 부모님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알아냈다. 그와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에게 번갈아가며 전화 테러와 방문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가장 악독한 말로 나의 부모님을 욕했다. 그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실이 가벼운 딸을 낳아 박씨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했다. 박서준은 가증스럽게 피해자 역할을 하며 내가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고 집안의 모든 돈을 챙겨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는지 울면서 하소연했다. 우리 부모님은 체면을 중시하는 분들이라 평생 누구와 얼굴 붉힌 적이 없으셨다. 이런 모욕과 괴롭힘을 어떻게 견디시겠는가.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심장병이 재발해 입원하셨고 하늘같이 굳건하시던 아버지는 전화로 이 일을 말씀하시며 목이 메이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잘 지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집은 영원히 나의 편이라고 말씀하셨다. 전화를 끊고 나는 텅 빈 방에서 혼자 목 놓아 울었다. 나는 박서준의 비열함과 비겁함이 미웠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가족을 해치는 그가 미웠다. 나 자신도 미웠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늑대를 집 안으로 들인 것은 바로 나였고 그로 인해 나의 가족에게 이토록 큰 재앙을 가져왔다. 나를 가장 무너지게 만든 것은 그의 살해 협박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술에 취한 박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고 광기 어린 김지우, 일상년. 내가 변호사 샀다고 나를 이길 것 같아? 똑똑히 들어. 내가 편하지 않으면 너도 편하게 살 생각 마. 나를 막다른 길로 몰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차라리 같이 죽어버리자고. 전화가 끊긴 후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는 두려웠다. 정말로 두려웠다. 나는 그가 말한 것처럼 극단적인 일을 저지를까봐 두려웠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이 빠졌으며 순식간에 수척해졌다. 나는 혼자 외출하기를 두려워했고 밤에 불을 끄고 자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에 갇혀 언제든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내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렀을 때 나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법원의 소환장이 박서준에게 송달되었으며 재판 날짜가 다음 달 15일로 정해졌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또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주었다. 상간녀 백미나는 박서준이 빈손으로 쫓겨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박서준의 통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몇백만 원을 챙겨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박서준은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신세가 된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조금의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이 세상이 때로는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여 전 그는 의기양양하고 사업이 번창하며 가정이 화목한 인생의 승리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걔도 외면하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가 스스로 한 걸음씩 만들어낸 결과였다. 재판 당일 날씨는 나의 마음처럼 흐렸다. 나는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피고석에서 나는 박서준을 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더 초췌하고 비참했다. 머리는 기름져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찬했으며 시선은 흐릿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 같았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의 원망과 광기는 없었고 오직 죽은 물처럼 무감각한 시선만이 남아있었다. 우리의 시선은 공중에서 짧게 마주쳤다가 각자 다른 곳으로 향했다. 재판 과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로웠다. 나의 변호사는 준비가 매우 철저했다. 증거는 완벽했고 논리는 명확했다. 그는 박서준의 혼인중 외도, 부부, 공동 재산 은닉, 그리고 나에 대한 협박과 나의 가족에 대한 괴롭힘 등 모든 행위를 판사 앞에 하나씩 제시했다. 내가 미리 녹음해 두었던 그 녹음 파일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박서준이 자신의 입으로 귀신에 씌었다고 인정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모든 저항과 변명을 포기했다. 그의 변호사는 갓 일을 시작한 듯한 젊은이였는데 재판 내내 힘겨워 보였고 더듬거리며 몇 마디 무력한 변호를 하다가 나의 변호사에게 철저히 반박당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당일 선고를 내렸다. 판결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같았다. 우리의 이혼을 허가하고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나의 개인 소유로 한다. 박서준은 판결이 효력을 발휘한 후 한 달 이내에 해당 주소에서 퇴거해야 한다. 그가 혼인 중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그의 명의로 된 예금, 주식 등 대부분이 나에 대한 보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나에게 귀속된다. 박서준은 진정한 의미에서 빈손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판사가 법봉을 내리치는 순간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거의 2달 동안 이어진 이 전쟁은 마침내 나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법원을 나올 때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박서준이 내 뒤를 따라 나왔다. 그는 법원 앞 계단에서 나를 불러 세웠다. 김지우,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렇게 내가 미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공허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몸을 돌려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 한심해. 그래, 지금 내 꼴이 누가 봐도 한심하지.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다.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백민아까지 도망갔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정말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빗물이 그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그의 야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가끔 생각해. 만약 그날 내가 당신더러 서재로 가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만약은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어조에는 한 점의 파동도 없었다. 박서준, 우리 사이의 문제는 결코 그 서재 하나가 아니었어. 그 일이 없었더라도 다른 일이 있었을 거야. 당신의 이기심, 당신의 무책임함, 당신의 무례함이 이미 우리 결혼 생활에 수많은 지뢰를 묻어놨어. 그 서재는 그중 하나를 터뜨렸을 뿐이야. 나는 그의 망연한 눈빛을 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아마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했겠지만 결혼은 일방적인 요구와 인내가 아니야. 그것은 두 독립적이고 평등한 영혼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지하는 거야.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동등한 동반자로 대한 적이 없어. 당신은 그저 나를 당신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도구로만 생각했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때는 며느리, 집안일을 해야 할 때는 가정부, 당신의 욕구를 해소해야 할 때는 아내, 오직 나 자신은 아니었어. 이 말을 하고 나니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응어리도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어떤 얽힘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달려들어 뒤에서 나를 세게 껴안았다. 지우야,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그의 힘은 매우 셌고 몸부림치는 사이에 내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흩어졌다. 그중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빗물에 젖어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숙여 그것을 보았고 그 순간 온몸이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놓고 떨리는 손으로 이미 빗물에 젖은 그 초음파 사진을 주워들었다. 위의 글씨는 조금 흐릿했지만
그 몇 개의 결정적인 글자는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다. 임신 6주차. 그는 고개를 들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희, 충격, 후회, 고통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을 떨며 한 글자 한 글자 이 사이로 쥐어짰다. 이거, 내 아이야?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몸을 숙여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가방에 다시 담았다. 그 초음파 사진은 내가 일주일 전 병원에 가서 받은 것이었다. 결과를 보았을 때 나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거대한 황당함과 아이러니였다. 내가 이 결혼에 완전히 절망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이 작은 생명이 소리 없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부모님과 변호사를 포함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 아이의 존재가 우리 사이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 하나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 나와 나의 가족을 협박한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무책임일 뿐만 아니라 곧 태어날 이 아이에 대한 무책임이기도 했다. 나는 아이가 사랑이 없고 거짓과 계산만이 가득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할 수 없었다. 박서준은 여전히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손에는 그 얇은 종이를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인 양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 목소리에는 먼지처럼 비굴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지우야, 아이는 내 아이 맞지? 그렇지. 말해줘, 제발. 나는 일어나 그의 손에서 그 초음파 사진을 부드럽게 빼냈다. 조심스럽게 위에 물기를 닦아내고 가방에 다시 넣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생물학적으로는 당신 아이야. 하지만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성을 따를 거고 아이 인생에 당신이라는 존재는 없을 거야. 안 돼. 그는 이 말에 완전히 무너진 듯 감정이 순간적으로 통제불능이 되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고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피했다. 지우야, 이렇게 잔인하면 안 돼. 그건 내 아이야. 내 핏줄이라고. 내가 아버지가 될 권리를 빼앗아가면 안 돼.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맹세할게. 내가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게. 그는 법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으며 목 놓아 울었다. 나는 그의 이 가련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더 이상 한 점의 동정심도 없었다. 자신의 아내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남자가 무슨 자격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가. 박서준,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원하는 건 이 아이가 아니야. 당신은 단지 이 아이를 이용해서 나를 묶어둘 마지막 카드로 쓰려는 것뿐이야. 나를 당신 곁으로 돌아가게 해서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하려는 거지. 당신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사랑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마지막 결정을 말했다. 이 아이, 내가 낳아서 키울 거야. 하지만 나는 아이에게 당신 같은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리지 않을 거야. 당신의 이름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영원히 오르지 않을 거야.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야. 앞으로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우산을 펴고 단호하게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뒤에서 그의 절망적이고 히스테릭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나의 발걸음은 단단하고 차분했다. 비는 이 도시를 씻어내고 나의 과거 모든 상처와 추함도 함께 씻어내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빌렸던 맞은편 집은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계속 그곳에서 살 생각이다. 한때 나의 각성과 저항을 목격했던 그곳은
이제 나와 나의 아이의 미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집을 더 따뜻하고 더 햇살 가득하게 꾸밀 것이다. 나는 나의 아이에게 엄마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네가 사랑과 기대 속에서 태어났다고 말해줄 것이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아이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할 것이다. 나는 아이가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할 것이다. 박서준은 그가 어떻게 될지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의 인생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그리고 나도 마침내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 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비에 젖어 흐릿한 도시의 윤곽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마침내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가 번졌다.